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장충단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으며 공원 벤치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종일토록 소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셨던 것이다. 아, 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최인호 지음. 천상의 계곡. 어머니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고 있는 한여름의 일이었다. 평소에는 집안에 들어앉아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이런저런 일에 잔소리를 퍼부어대던 노인네라서 제발 어디 일가친척 피부치라도 찾아 나들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한테 들러 말벗이라도 사귀어서 번잡스러운 일상사에는 신경을 덜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노인네가 아침이면 정기적으로 나들이를 떠나 해질 무렵에나 슬그머니 들어오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제 70도 훨씬 넘어 내일 모레면 팔순을 바라볼 노인네가 아침이면 옷장에서 흰 모시적삼을 정성 들여 받쳐 입고 아내에게 하루의 용돈도 1,000원씩 꼬박꼬박 타가지고는 휑하니 누가 행선지를 물을세라 집을 나서서 점심도 꼬박 거르고 한여름의 햇빛이 기울 무렵에야 돌아오고는 했으니 아내는 물론 아이들도 할머니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위험에서 해방된 자유스러움을 구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아내는 어머니가 인근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 새 친구도 사귀고 공연히 꽃구경이라도 하겠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넉살 좋게 빌부터 앉아서는 동네 참견하시느라 세월을 보내는 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일도 다 했구나 하고 아내는 어머니의 달라진 행동을 이상하지만 오히려 고맙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언젠가 어머니를 급히 찾을 일이 있어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지만 어머니는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아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아직 나이에 비해서는 기운도 좋으시고 총기도 계신 편이시니 당신 혼자서 버스를 타고 먼 친척을 찾아서 오랜만에 대접도 받고 돌아오시는가 보다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편하게 생각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어머니의 외출벽은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침이면 물론 풀 먹여 빳빳이 달인 모시적삼 받쳐있고 행여 아내가 어디 가세요? 하고 물을세라 지레 경계하는 태도로 서둘러 나가서는 그전과 다름없이 해가 기울고 한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는 일이 자주 있게 된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워낙 정갈하고 깔끔한 성격이라서 매일 아침 한 번은 닦으시는 흰 고무신을 반짝반짝 닦아서 신고 나가시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당에 가피어난 봉숭아 꽃잎을 어느새 따다가 돌로 짓이겨서 그 꽃물을 백반에 으깨어 곱게 물들이시고 외출할 때면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도 찍어 바르시는 것으로 보아 늙음하게 노망이라도 드셨는지 마치 새 시집 가는 새색시처럼 멋을 부린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아내의 설명이었다. 팔순이 가까운 노인네가 멋은 무슨 일의 죽을 놈의 멋이란 말인가. 머리카락은 백설처럼 희고 검은 머리카락이라고는 한 올도 없는 늙은이가 손톱에 무슨 봉숭아물을 들이며 그 주름진 얼굴에다 무슨 화장품을 찍어 바른단 말인가. 이빨은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서 온통 틀니로 이빨을 대신하고 있는 늙은이가 노안으로 백내장 기운이 번져나가
두 눈은 돋보기를 쓰기 전에는 앞가림도 못하는 노인네가 뒤늦게 노망이라도 든 것인가. 어쨌거나 아내는 어머니가 외출을 나가시고 난 뒤부터는 말수도 적어지시고 짜증도 덜해지시고 공연히 이것저것 집안 참견도 덜하시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좋아했다.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의 외출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비록 어머니의 외출이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에서 짜증과 신경질을 누그러뜨린다고는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나가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 근처의 이웃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먼 친척들의 집을 찾아 외출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늦게 종교에 빠져들어 교회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금곡 너머 천주교 묘지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매일처럼 방문한 것도 아닌 게 분명하고 보면 도대체 어머니는 매일처럼 어디로 나가 누구와 더불어 소일하고 돌아오는 것일까? 그것은 정말이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었다. 아내가 한번 넌지시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침마다 어디로 외출하세요? 하고 물었다가 되레 혼이 났다는 것이다. 왜? 내가 도둑질이라도 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냐? 어머니는 묻는 아내의 질문에 역정을 내며 왈칵 화를 내셨다는 것이었다. 묻는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시니 차마 다시는 행선지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침 방학 중이라 집에서 놀고 있던 아들 녀석이 탐정놀이라도 하듯 외출을 나가시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아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용케도 할머니한테 들키지 않고 쫓아갔는데 그만 정류장에서 된통으로 할머니한테 들켜버렸다는 것이다. 네가 웬일이냐?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역정을 내시며 아들 녀석을 을러대셨다. 저 약을 사러 나왔어요, 할머니. 달리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들 녀석이 우물쭈물 거렸을 때 할머니는 치맛단이 길바닥에 끌릴세라 거머쥐시더니 이렇게 말하셨다. 냉큼 들어가거라. 행길을 건널 때는 자조심하고. 아들 녀석의 말은 할머니가 간첩이라는 설명이었다. 날마다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과 접선하기 위해서 외출을 나간다는 설명이었다. 아들 녀석의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국민학교 2학년이므로 친할머니를 간첩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행적은 온 가족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도대체 어머니는 날마다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일까? 할머니를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 녀석은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외출할 시간이면 미리 버스 정류장에 나가 건물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서서 지켜보곤 했는데 아들 녀석의 보고를 신용한다면 할머니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버스를 탄다는 것이었다. 아들 녀석의 탐정놀이는 매번 그곳에서 끝나곤 했는데 할머니의 눈이 무서워서 차마 버스를 타고 할머니 뒤를 쫓을 배짱은 없었으므로. 그런데 아들 녀석의 보고로 그럴듯한 증거를 한 가지 수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어머니가 타는 버스가 언제나 일정한 노선의 버스라는 것이었다. 그 버스는 제3 한강교를 지나 장충동으로 해서 안국동을 지나 미아리로 빠지는 노선의 버스였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그 버스만을 탄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 버스가 지나는 노선에는 일가 친척의 집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그 사실만으로 보면 어머니가 친척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아닌 셈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언제나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가는 노선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 공간을 찾아서 외출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들 녀석의 탐정놀이에 의해서 밝혀진 셈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저러다가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혼이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노인네들은 모른다고요. 노인네들은 아침 저녁으로도 얼마든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외출로 한시름 놓았다고 해방감을 느낀 아내도 그 외출이 한 달 동안 내리 계속되자 은근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일요일에는 외출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야 당연한 일이었다. 하느님 같은 전지전능한 분도 엿새 일하고 나서는 지쳐서 하루쯤 쉬셔야 했을 정도로 피로하셨는데 어머니라고 그 피로를 이길 능력은 없을 터이므로 아내의 부탁은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자기야 아무래도 며느리고 한 달이 건넌 사이여서 묻는다고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을 테지만 당신이야 친아들이므로 혹시 또 아느냐? 선선히 대답해 주실지도 라는 게 아내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건 당치도 않은 생각이었다. 노인들도 나름의 대답하기 싫은 비밀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친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삼가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보다도 물어서 만약 어머니가 내 새끼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죽어 묻힐 외자리라도 찾으러 돌아다닌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타는 버스 노선은 미아리가 종점이다. 라는 식의 대답을 듣든지 손자 새끼 살림살이가 다 귀찮아서 양로원이나 보고 온다는 식의 대답을 듣게 된다면 안 물어본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시쳇말로 늙어서 카바레나 드나들지 않는 다음에야 어디 가서 망신이나 당하지 않게 당신 말대로 도둑질이나 하지 않고 아들 녀석의 추리대로 간첩 노릇이나 하지 않는다면 그저 묻지 않고 내버려두는 편이 상책이지 싶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최근에 눈에 띄게 명랑해지셨으며 짜증을 부리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신 것으로 보아 마음만은 전에 없이 편안하고 쾌활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 공연히 쓸데없이 어머니의 마음을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부탁을 전처럼 무시해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내대로 만만히 물러서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날 들어오실 때 문을 열어주느라면 어머니에게서 술 냄새가 날 때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림없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80평생 술 한 잔 입에 대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있었다. 아버님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50도 못 채우시고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어쩌다 내가 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아이고 그 왼수놈의 술, 그 왼수놈의 술 때문에 또 내 새끼 초상 치르게 생겼구나. 아이고 인연의 팔자야 하는 탄식을 달고 사시는데 이제 80 나이에 새삼스레 무슨 술이란 말인가. 나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다. 만약 아내의 추리가 사실이어서 어머니가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즐겁고 유쾌한 일이지 노망든 주책이라고 책망할 성질의 일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내의 부탁은 내가 한번 어머니의 뒤를 밟아보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밟아볼 수도 있지만 워낙 눈치 빠른 노인이므로 금방 탄로가 날 것이 뻔하고 탄로가 나면 그야말로 몇 달 동안 부하가 들끓어 달달 들볶을 것이 분명하니 아들인 당신이 뒤를 밟으면 설사 뒤를 밟다 들켜도 명색이 큰아들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만약 내가 뒤를 밟지 않겠다면 자기의 친정 여동생을 불러다가 어머니의 뒤를 밟게 하든지
아니면 흥신소에 의뢰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부탁을 묵살해버렸다. 아내 말대로 어머니 행동이 날로 수상해지고 어딘지 개면쩍고 해괴한 구석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자기 어머니의 뒤를 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출근하는 척 일찍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시간을 보면서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려 어머니가 나와 버스를 타면 뒷문으로 슬쩍 숨어 들어가 어머니의 뒤를 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아들 된 도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비위 사실을 캐려는 악랄한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어머니의 뒤를 밟다가 어머니가 시장거리에서 심심풀이로 감자 한 개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지켜보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어머니가 시내의 육교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 동냥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멀쩡하고 다복한 노인네가 집을 나와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육교 위에서 동냥질을 하다가 동전을 모아들고 돌아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단지 외롭고 쓸쓸해서 그 노인은 동냥질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그런 노인들과 수없이 많이 마주치고 있다.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어쩌다 노인들이 여보게 젊은이 수유리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지?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친절하게 정류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준다. 그러면 노인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아, 젊은이 마침 차비가 떨어졌으니 차비 좀 보태주지 않겠나? 노인들은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구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외롭고 쓸쓸함으로 말을 건네고 말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시내 길거리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고생 앞으로 다가가 아이고 학생 미아리 가는 버스가 어디에서 서지?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차비가 떨어졌어. 차비를 도와주지 않겠나? 하며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나는 아들 된 입장이면서도 내 일상생활에 목이 메어 다른 박질 치듯 살아왔다. 어머니는 나와 아내와 자식들과도 격리된 하나의 이방인이었다. 어머니는 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참자가 아니라 먼 변방의 외곽지대를 떠도는 유목민에 불과하였다. 나는 솔직히 아내의 부탁대로 어머니의 뒤를 쫓는 일이 얼마나 끔찍스러우며 공포를 수반하는 일인가 지레 겁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어머니의 외출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뒤바꾸거나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모른 채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내 이런 심약한 태도를 아내는 정면으로 공격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며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어머니의 외출을 무슨 음모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온 가족들이 한 달여 계속되는 어머니의 혹은 할머니의 외출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불길한 예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마침내 내가 어머니의 뒤를 밟아본 것은 한여름도 기울어가는 8월 말경이었다. 이젠 더 이상 모른 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걱정대로 그 땡볕속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노한이라도 닥쳐서 어머니의 일신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추적을 아내에게 미리 암시를 주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계속 무관심과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방관으로 가장하면서 아내 몰래 회사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으며 그리고
아들 녀석이 말했던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 정류장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다방이 있었으므로 다방 안 창가에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내 가슴은 조마조마한 긴장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점점 밝아져서 거리는 수족관처럼 투명해졌다. 이미 출근 시간은 지나 있었으므로 정류장은 조금 한산했지만 여전히 시내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우선 바쁜 일을 꺼놨으므로 12시까지만 회사에 출근하면 그만이었다. 12시까지면 모든 일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곧 밝혀질 어머니의 행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머니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불경스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타난 것은 10시 무렵이었다. 어머니의 모습은 곧 눈에 띄었다. 모시적삼에 흰 고무신을 받쳐시는 노인네가 정류장에 나타나자 나는 식은 커피를 내동댕이 치고 다방을 나섰다. 문제는 어머니의 눈에 띄는 일 없이 어머니가 타는 버스에 올라타는 일이며 버스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고 어머니가 내리는 정류장까지 무사하게 추적하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들 녀석의 말처럼 139번 버스가 오자 앞문으로 올라탔다. 나는 뒷문으로 올라탔다. 다행히 버스는 만원은 아니었지만 시선을 가릴 만큼의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운이 좋았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한 젊은 사내가 어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일어섰다. 그래서 어머니는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나는 뒷좌석 손잡이에 매달려서 사람들 사이로 행여 놓칠세라 주의하면서 줄곧 어머니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버스는 제3 한강교를 지나 한남동을 지나서 남산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다. 차창으로 밝은 늦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므로 행여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할 필요도 없었다. 흰 머리칼에 흰 모시적삼, 옥색 치마를 입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다행스럽게도 초라하게 보이거나 왜소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아주 곱게 늙은 정갈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점은 참으로 고맙고도 대견스러운 일이었다. 내 어머니가 80이 가까운 노인네가 밖에서도 당당하고 순백색의 양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차가 장충동 고개를 넘어서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버스 정류장은 장충동 공원 너머에 있는 모양이었다. 차가 제법 많이 밀려 있어서 아직 내 거리를 건너가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무엇을 서두르는지 어머니는 버스가 먹기도 전에 차의 앞문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정류장에서 차가 멎자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렸다. 나도 뒷문으로 내려 어머니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몹시 느렸으므로 나는 아주 천천히 따라 걸었다. 어머니는 옥색 치마가 땅에 끌리지 않게 치맛단을 받쳐들고 행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곳은 장충단 공원이었다. 공원 입구에는 분수가 활기차게 물줄기를 쏘아올리고 있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끓어오를 것처럼 햇살은 강렬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망설이는 기색 없이 행길을 건너 장충단 공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야 밝혀졌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이 장충단 공원 운동장으로 나들이를 나오고 계셨던 것이다.
공원 운동장에는 인근 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축구 게임을 하고 있었다. 숲그늘에 앉아서 할 일 없는 인근 주민들이 그 게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산의 숲이 장충단 공원의 기슭까지 내리뻗어 공원 안은 키 큰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어린애를 데리고 나온 아낙네, 할 일 없어 시간을 죽이기 위해 나온 젊은 청년들과 여인들,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학생들, 예비 군복을 입고 이리저리 무엇 신나는 일이 없나 기웃거리는 젊은이들, 휴가를 냈는지 화사한 차림의 공장 직원들로 공원 안은 축제일처럼 시끌시끌했다. 공원은 한결같이 넉넉하고 고즈넉해 보였다. 어머니는 그 공원 안을 젠걸음으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젠걸음으로 보아 할 일 없이 공원을 배회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어머니는 스탠드 계단을 내려가 플라타너스가 이마를 맞대고 서 있는 운동장 옆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웬 노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어머니를 맞았다. 키가 매우 큰 건장한 노인이었다. 머리에는 한껏 멋을 부린 메꼬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긴 단장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노인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벤치에 함께 나란히 앉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장충단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으며 공원 벤치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종일토록 소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셨던 것이었다. 아, 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우습기도 하고 맥이 풀리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80 가까운 노인네가 거의 매일처럼 같은 나이 또래의 늙은이와 밀회를 하고 저녁 무렵 돌아온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저 노인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다면 봉숭아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아내의 화장대 거울 앞에서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아침마다 정갈한 버선을 챙겨 신는단 말인가. 도대체 저 노인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 노인이란 말인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노인네란 말인가. 유치한 영화의 줄거리처럼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란 말인가. 그 안타까운 연정을 다 늙게 죽음이 가까운 벼랑 끝에 서서 불태우는 주책을 부리고 있단 말인가. 저게 무슨 망발인가. 그때 나는 그 숲 그늘 아래 벤치에 어머니뿐 아닌 수많은 노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이를테면 노인들의 집합장소였다. 노인들은 시내의 곳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가 해가 지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그 늙은이와 함께 다정히 일어서서 그 벤치를 떠났다. 그 늙은이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단장을 사용했으며 어머니는 마치 그 늙은이가 새로 맞은 남편이라도 되는 양 옆에서 정답게 부축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히 서로를 격려하고 부축하며 운동장을 벗어나 남산으로 올라가는 숲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파헤친 어머니의 비밀 전모였다. 그것으로 모든 어머니의 비밀은 밝혀진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비밀을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언제까지나 묵비권으로 침묵을 지키리라 맹세하고 있었다. 때 아닌 엄동설안에 벚꽃이 피듯 어머니의 마음속에 싹튼 춘사를 아내에게 밝힌다면 아내는 단박 어머니를 빈정대고 노망 들었다고 비웃을 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니의 비밀은 내 비밀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공범자인 셈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점심시간이면 장충당 공원으로 나가보았다. 그리고 숲그늘에 숨어 앉아 어머니와 그 늙은이가 다정히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 느꼈던 불결하고 외설스러운 느낌도 잠깐뿐이었고 날이 갈수록 내 가슴엔 남의 즐거운 비밀을 훔쳐보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우선 어머니의 표정이 그처럼 밝고 명랑해 보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젊어지는 샘물을 마신 동화 속의 소녀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두 사람은 함께 청량음료수를 마시기도 했고 번갈아서 서로서로에게 부채를 붙여주기도 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노인을 부축해서 숲길을 다정히 거닐기도 했으며 어머니가 타는 그네를 그 노인이 밀어주기도 했다. 노인은 비록 전성기가 지난 빈 껍질뿐인 노인이었으되 당당하고 의젓했다. 수염은 말갈기처럼 보기도 좋았으며 귀골이 우선 장대했다. 젊은 시절에는 힘께나 쓰고 천하를 호령했던 기품도 갖고 있어 보였다. 어디서 사는 노인인지는 모르나 생활 역시 궁색해 보이지는 않았다. 우선 옷매무새도 그 공원에 앉아있는 노인 중에서는 가장 나았으며 가족들의 뒷바라지도 정성이 깃들어 있어 구두는 늘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아주 당당하고 풍채 좋은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 옆에선 어머니는 아주 땅꼬마였지만 무엇보다 그 할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려는 애교와 여자다운 수줍음으로 아주 귀여워 보였다. 언젠가 두 사람은 어린이 야구장 스탠드 및 그늘에 앉아서 10원짜리 화투판에도 끼어들었다. 그곳은 노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10원짜리 화투판을 벌이고 있는 곳이었다. 노인은 풍채에 비해서 화투가 서둘렀는지 갖고 있는 돈을 자꾸 잃었으며 어머니는 그 노인 곁에 바짝 다가앉아 무얼하고 쉴 새 없이 종알거리며 훈수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핸드백 속에서 돈을 꺼내 가진 돈을 대신 노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한 풍경이었다. 다늦게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남편을 잃은 지 30년이 지난 이 즈음 느닷없이 한 노인네와 저처럼 넋을 잃고 만나서 함께 걷고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는 그렇다면 그 내부에 아직도 꺼지지 않은 정염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저 노인네와 이제 와서 새로이 혼례식이라도 올리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늙은 어머니가 같은 나이 또래의 늙은이를 만나고 함께 다정히 소일하는 즐거움을 보는 것은 나 역시 즐거운 일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랄 수 있었다. 무엇에 즐거움이 따로 있겠는가? 어머니에게 무슨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비밀을 안 이상 나는 더욱더 입이 무거워졌으며 아내의 고자질과 참견을 일축해버리는 일도 잦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들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어머니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만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자칫하면 주책스럽고 야비하고 외설스러운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어머니를 공경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이라면 하루에 1,000원씩 드리는 어머니의 용돈을 오히려 더 올려드리고 가을이 오면 흰모시 적삼 한 벌을 더 맞춰드려서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외출에 결정적인 쐐기가 박힌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날따라 일찍 돌아온 내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라붙었다. 어머니가 이상해졌다는 것이었다. 요 며칠 사이 어머니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 찬 말이었다. 명랑하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통 밥을 드시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어젯밤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거실로 나가보았더니 어머니 방에서 숨죽여 우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좀처럼 울음을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무슨 일일까요? 하고 아내는 효부다운 표정을 과장하며 물었다. 나는 나대로 짚히는 데가 있긴 있었다. 이를테면 어머니는 지금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다른 할머니가 어머니가 상대하는 늙은이에게 접근해 온 것이 아닐까? 보다 아름답고 보다 예쁜 할머니가 그 노인에게 접근해서 보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보다 많은 돈을 화투판에 빌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으로 질투가 나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히려 경화에 맞이 않을 일이다. 사랑은 질투와 오해로 빚어낸 사소한 싸움으로 더욱더 강렬해지고 굳건해지기 마련이니까. 내버려둬. 나는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시겠지. 그러나 그날만은 유별났다. 어머니가 해가 지고 땅거미가 기울도록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으신 것이었다. 게다가 저녁이 되자 실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가을을 재촉하는 발이 가는 새우였다. 웬일일까요? 아내는 내가 시큰둥한 대답을 하자 좀 더 강한 기세로 덤벼들었다. 우산도 갖고 나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리에서 비닐 우산이라도 사가지고 오시겠지 뭐. 그럴 분이신가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도 대여섯 정류장은 늘 걸어서 다니시는 분인데. 그럼 당신이 정류장까지 어머니 마중이라도 나가구려. 그럼 될 게 아니오. 아이고, 웬 망령이실까? 웬 주책이실까? 이 찬비를 맞으시면 골병이 드실 텐데. 가을을 재촉하는 비라서 살까지 파고드는 찬비일 텐데. 아내의 말은 적중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돌아온 즉시 열이 나고 몸살 감기를 앓기 시작하셨다. 아내가 정류장까지 나가 우산을 들고 기다렸더니 노인이 우산도 쓰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온몸이 젖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무슨 노인네가 자신의 몸을 아껴서 비닐 우산이라도 쓰고 오실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아내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다. 노인들의 감기는 무시할 것이 못 된다. 비록 열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감기 몸살이 치명적인 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날 밤 나는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한밤중에 미심쩍어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어머니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간간이 섞이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어머니를 저처럼 비까지 맞게 하고 밤늦게 돌아오시게 했을까? 그리고 저토록 몸져 눕게 만들고 깊은 밤중에 숨죽여 우는 사연을 만든 것일까?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외출을 나가지 못하셨다. 그것은 의사의 엄중한 경고 때문이었다. 의사는 어머니가 이번 고비를 잘못 넘기면 치명적으로 더 이상 일어나시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막무가내셨다. 외출을 나가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셨다. 저고리와 치마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 놓으라고 신경질을 부리시고 그리고는 또 우셨다. 견디다 못해 아내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고리와 치마를 내다 드렸더니 간신히 그것을 입긴 입으셨는데 막상 밖으로 몇 걸음 내디시다가는 다리에 기운이 빠져 풀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내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했다.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드셨다고요. 아이고 망령,
망령이 드셨어요. 아이고, 못 말리는 춤바람이라도 나신 모양이에요.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점심시간에 혼자 장충당 공원에 나가보았다. 나는 어머니가 저처럼 육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나들이를 하시려는 것은 연고도 모르고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을 그 노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노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리라 결심했다. 그 노인에게 내가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다음 어머니가 병환으로 한 일주일 나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과하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있는 이상 마땅히 내가 취해야 할 도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벌써 어머니가 병환으로 나들이를 못 나간 것이 사흘째나 되지 않는가. 그 벤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노인은 얼마나 속이 타고 미칠 듯한 번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인가. 나는 두 사람이 만나는 약속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다. 지난 며칠 내리내린 가을비로 공원은 완연히 추색이었다. 여전히 햇살은 밝았지만 예전의 햇살이 아니었고 과일의 속살을 익히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충만해 있었다. 나뭇잎들은 싱싱한 초록의 빛을 상실하고 조금씩 병들고 여위어가고 있었다. 성미급한 나뭇잎들이 제풀에 파르르 파르르 진저리를 치며 작은 바람에도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벤치로 나가보았다. 그 노인은 그곳에 앉아있지 않았다. 나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 앉아있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따금 빈자리에 플라타너스 잎새만 뚝뚝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린이 놀이터에도 숲길에도 야구장 스탠드에도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노인의 잘생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어쩌면 어머니가 몸져 눕기 전부터 그 노인네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바람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추측은 타당성 있는 상상이었다. 몸져 눕기 전까지의 어머니는 매일 나들이를 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내의 말처럼 생기를 잃고 눈에 띄게 우울해하지 않으셨던가. 결정적으로 가을비를 맞으며 돌아오신 날은 해가 저물도록 비를 맞으며 어머니는 그 노인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만약 어머니가 평소처럼 그 노인을 만나고 계셨다면 우울해하실 이유도 없으셨을 테고 남의 눈을 피해 우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비를 맞을 필요도 없고 더욱이 저처럼 몸져 누우실 이유도 없는 것이다. 나는 가을의 공원 벤치를 떠났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어나 나들이를 시작하신다면 또다시 노인들끼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함께 거닐며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고 그네를 타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버려둬. 잠시 이별은 만남을 더욱 즐겁게 하는 법이니까.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부르심을 받았다. 며칠 사이에 어머니는 쭉정이처럼 말라 있었다. 미음도 간신히 몇술 뜨시는 게 고작인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나와 단둘이서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아내를 곁에서 물리치셨다. 어머니는 임종하기 직전 유언을 하는 사람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어머니는 머리맡 핸드백 속에서 사각으로 접힌 종이를 꺼내셨다. 내가 네게 부탁이 있다. 어머니는 말라붙은 입술을 혀로 핥으면서 간신히 말을 꺼내셨다. 틀니를 빼었으므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명하지 않고 빈들을 스쳐가는 바람소리처럼 웅얼웅얼 거릴 뿐이었다.
내일 퇴근길에 이 주소로 한번 찾아갈 수 있겠냐? 이유는 묻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찾아가서 여기에 적힌 사람을 만나줄 수 있겠냐? 예, 어머니. 가서 이 말을 전해다오. 내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한 일주일 못 나간다고 그렇게만 전해다오. 그럴 수가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다는 말도 전해드릴까요? 그 말은 하지 말아라. 그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만 하거라. 알겠냐?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됐다. 물러가거라. 아, 그리고 애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나는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적어주신 주소를 찾아 사랑의 사도로서 연희동을 헤매었다. 주소에 적힌 집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등이 내가 찾는 집 문 앞에 걸려 있었으므로. 골목 어귀에서부터 장의사가 붙인 박씨 상가댁을 알리는 방향표시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으므로 나는 어머니 대신 문상을 간 셈이었으며 낯익은 그 노인의 사진 앞에서 엎드려 큰절을 하고 분향을 했다. 내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져 흘렀다. 서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엎드려 절을 하는 내 뇌리 속으로 어머니와 노인이 다정히 서로 부축하며 남산의 숲길을 걷던 환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환영은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성도를 찾아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처럼 보였다. 나는 그 환영을 향해 어머니가 전해주라고 간절히 원했던 전원을 띄워보냈다. 어머니께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뒤에는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벤치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해달라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다정히 마음을 의지하며 두 노인네가 걷던 남산의 숲길이 천상의 계곡이겠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